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유인의 서재 유호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지금 행정대학원 원장도 하시나요? 이제 그만뒀죠. 4년 연임 하시고. 예. 정치학교 회장은 지금 하고 계시고. 정치학교 회장은 이제 내년도 2013년 1년입니다. 저희 그 회장 임기는. 1년 예, 내년에 하게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기 회장으로 이제 내정자입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를 했습니다. 저희 전체 그 정치학교 회장 그 회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정치학회도 정치판처럼 치열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뭐 치열하죠.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다면 치열하죠. 그렇지만 아주 그 회어 프레이드를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학자로서 수업해가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또 교수님 최근 근황을 제가 찾아보니까 KMI인가요? 그 의료하는 건강검진주로 하는데 북한 그 탈북자 이제 여기 새로는 요즘 탈북자라고 하나요? 세트민이라고 하나요? 요즘 탈북자들을 탈북자라는 명칭을 좋아하고요. 세터민이라는 용어는 햇볕 정책할 때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좀 공모해서 만든 이름이 조금 자기적인 냄새가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분들 중에 세터민이라는 명칭을 그런 대로 그냥 쓰겠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탈북자가 좋다. 탈북자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로 이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선호하는 명칭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의료적인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게 필요한 분들을 KMI 거기서 이제 해주기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무료로 이제 검진하는. 왜냐하면 이제 탈북자가 지금 2만 명이 넘는데요. 사실은 제일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취업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건강이 제일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탈북 과정에서 그렇고. 근데 그것을 이제 가서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의료 혜택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어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품질이 그래도 좋은 그런 검진 기회를 주면 훨씬 더 이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어떻게 그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코리아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이제 담론을 만들고 또 그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필요로 하는 탈북자들을 이제 네트워크로 알고 있고 또 이 한국 의료 연구소는 의학연구소는 또 그런 사회봉사에 대한 또 관심도 있습니다. 아주 책임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MOU를 체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무료 검진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지금 북한 학과는 어떻게 되나요? 고려대학이 있고요. 동국대학이. 동국대학. 그러니까 학부에 지금 북한학과가 설치된 데는 지금 동국대하고 저희 고려대학교 두 군데죠. 경북대 어딘가 있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명지대학도 있었고, 선문대학도 있었고. 다 없어졌군요. 다 이제 통폐합되고, 학부에 북한학과가 있는 것은 저희하고 동국대하고 둘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게 오히려 필요한 그런 시대가 점차 오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긴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준비, 북한에 대한 어떤 통일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학과가 처음에 생길 때도, 이게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 연구도 있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독일처럼 그렇게 준비 안 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우리는 좀 준비를 하면서 겪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통일 대비 전문 용어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학부에 이제 북한학과를 개설했거든요. 근데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전문 용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국가 차원이나 또는 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좀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도둑처럼 찾아올지도 모르죠. 저는 김정은도 애비를 잘못 만났어요. 그 젊은 나이에 생 고생을 하고
뭐 할아버지 흉내를 내야 되고 예. 참 물려받은 거라고는 핵폭탄밖에 없고 가난한 나라에 예. 굶어 죽는 백성에 다 무너진 산업에 물려받은 거라고는 미사일하고 핵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참 딱하게 됐고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예, 선샤인 리포트. 예, 우선 한번 보여드리죠. 뭐. 선샤인 리포트. 중앙일보의 그 이영정 이영정 차장 기자입니다. 예. 예, 햇볕 정책 취재 파일이라고 부제가 옆에 붙어 있고요. 선샤인 팔러시에 대해서 다소는 비판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예. 햇볕 정책 10년 동안에 언론에 보도할 수 없거나 보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쭉 모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국익에 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을 거고요. 예. 또 북한에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을 때 오히려 북한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뭐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직도 물론 다 이 리포트에 담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내용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밝힘으로 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또는 남북 관계를 재정립할 때 어떤 뭐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어떤 사료적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 쭉 내용들이 전반적인 남북 관계를 다 다루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취재하면서 메모했던 부분들이라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 책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 기자가 되어서 그런지 사실 이 언론인들이 쓴 책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죠? 아주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초판 1쇄가 2012년 바로 이번 지지난달이죠. 2월 20일 날 초판 인쇄가 됐고 작은 제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주 작은 제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장 정상회담 대북특사 청와대도 속아 넘어간 위장직함 임동원의 전략지휘 정주영 소대 방북의 숨겨진 비밀 오보로 낙인 찍힌 첩보전처럼 건네받은 북한 계좌번호 26 북한 대북 송금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상당히 그동안에 일부 알려진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특히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는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북한에 전달된 그런 현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비교적, 상세하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 재밌겠습니다. 임동원 특보는 광화문 비디오 가게에서 무엇을 빌렸나? 빌려서 북한에 가져간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기 제일 그래도 남북 관계가 활성화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두족이 다 관심 사항이고 그 자료를 또 비교적 지금 이미 한 1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활발했던 그런 경험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미처 정제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또는 좀 과욕을 부린 부분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저는 이제 그거라고 보는데요. 교류 협력을 하고 이 접촉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또 국익을 생각하면서 또는 국민 여론을 수용하면서 국제적 어떤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좀 더 좋은 그런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 또는 신뢰가 거의 바닥에 간 게 그게 단순히 이명박 정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기에 햇볕 정책의 과도한 그런 노출 이런 부분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남북 관계나 대북 정책을 함에 있어서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그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 뭐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선샤인 폴리시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교훈이다. 그것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만 햇볕 정책의 공과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의 어떤 선택이니까 비판하고 토론하고 또 검증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남북 관계가 지금 틀어진 기본 원인은 저는 북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그걸 북한은 그저 상수로 놔버리고 우리 쪽 문제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어디서 무슨 이 블랙홀 같은데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 쟤들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 햇볕 정책해서 뭐 저는 뭐 굳이 뭐 햇볕 정책 할 때 우리가 북한의 대북 송금 그게 뭐 금액도 8억인지 달러인지 10억 달러인지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아직도 많이. 9억 달러. 이 책에는 9억 달러인데. 8억인가 10억인가 중간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떻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그중에 일부가 뭐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 전용이 되었는지 또는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뭐 그게 핵폭탄이 되어서 돌아온 것 뭐 가능성 뭐 어떤 가능성이든지 다 열려 있을 텐데 저쪽 친구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문제를 너무 우리 쪽 내부에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책임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렇게 이런 마당에 무슨 뭘 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로도 우리 햇볕 정책을 선샤인 팔리시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원래 선샤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햇볕이라는 말을 오히려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원래 선샤인이라고. 선샤인 팔리시를 해서 아주 뭐 그 개념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그 정책이죠, 사실은. 이름으로 치면. 이소무화에 나오는 맞습니다. 것은 원래 이제 폭풍을 몰아치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함으로써 옷을 벗게 만든다.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언젠가 꼭 그 개념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이제 핵심 역할을 했던 그 임동원 전 뭐 국정원장도 하셨고 이제 통일부 장관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체계를 아주 뭐라 그럴까 상세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한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이 선샤인 폴리시는 이소부화에서 이제 그 개념을 가져다가 이제 적용하려고 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이 어떤 그 폐쇄성이라든지 그 억압성이라든지 또는 낙후성 이런 그 외투를 두꺼운 이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외투를 남쪽에서 따뜻하게 그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그 외투를 벗게 하는, 그래서 변화를 하게 하는, 그게 이제 햇볕 정책의 기본 목적이고 또 그런 어떤 그 지향점이었다면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의 선샤인 폴리시의 결과로 보면 그런 목적은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변절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전략적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소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히려 실패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패 쪽이 좀 가까웠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쪽에서 이제 선샤인 폴리시 하는 걸 북쪽에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소부화에서도 그 나그네가 이 햇볕을 쏘이든 바람을 쏘이든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으면 아마 안 그랬을 텐데. 근데 북한은 우리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상하게 다 설명도 해줬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들 체제를 그냥 무방비로 개방하고 체제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그런 어떤 그 단선적인 그런 목표와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대한 오히려 충분한 대비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이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선샤인 폴리시를 하는 동안에 핵을 개발한다든지 마음 놓고 하여간 그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 시간도 벌고 내적으로 그 체제 정당성을 갖추고. 그래서 혹시라도 북한 체제가 동유럽이나 구소련이나 하다못해 중국식의 개혁개방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만들어놨다.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어떤 정당성을 오히려 심어주는, 또 그렇게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준 셈이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관찰해보면 북한이 어쩌다 한 번씩은 뭔가 개혁개방으로 나오려는 듯한 제스처나
구체적인 어떤 지향, 방향성, 야, 이거 뭐 좀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씩은 움직였던 흔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왜 다 돌아갔어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뭐 이 체제가 이제 붕괴했던 독립업도 그렇고 예. 개혁 개방을 이건 좋으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걸 안 하면 자기 체제가 죽으니까 마지못해서 밀려서 개혁을 하는 것인데 북한의 경우에도 90년대 중반에 엄청난 그 식량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다가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 이렇게 상황이 나쁘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할 정도까지 됐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당연히 그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투명성 확보해라. 우리 어디 갈 테니까 그 지역 개방해라. 그게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인데 만약에 그런 방법이 계속해서 2000년대까지 갔더라면 예. 북한 내부가 외부로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훨씬 더 많이 개방이 됐을 텐데 저희가 2000년대 햇볕 정책을 하면서 1년에 30만 톤에서 50만 톤 되는 식량을 조금씩 줬단 말이죠. 올해 이제 저희가 차관을 이제 상환받게 되는 10년 되는 해인데 차관으로 준다고까지 하면서 전달했기 때문에 투명성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관 받는 사람이 우리가 갚을 텐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든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WFP나 이런 그 국제기구가 전달해 줄 때는 하다못해 투명성이라는 그 요구 조건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실현하도록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않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매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뭐 완전히 그 죽었다가 그 살아나는 숨통이 트이는 1년에 50만 톤 식량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고 거기다가 비료 30만 톤이면 뭐 1년에 못해도 한 90만 톤의 식량을 남한으로부터 그냥 받은 셈이죠. 네. 그러면 북한이 1년에 부족한 식량이 한 100만 톤, 120만 톤인데 그거 다 치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 여력 가지고 정권은 정권대로 인민들에게 큰 소리 치고 예. 또 그만큼 외화를 그 절약해서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사오거나 또는 무기 개발, 핵 실험 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비축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서 이 북한 체제가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명분과 상황을 만들어줬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그 내용 중에 이면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꿰 맞춰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허술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좀 느낀 게 우리가 이게 일종의 참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위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뭔가 뭐 같은 민족에 대해서 뭔가 해주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 나르시시즘 비슷한 자기 도취 비슷한 건데 실제로는 그게 북한에도 안 좋게 작용하고 우리 내부에도 안 좋게 작용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이 제목 보면서 보니까 뭐 김용순 뭐 이런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혹시 그 유 교수님 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남 이 협상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교통사고가 났었다거든요. 예. 혹시 뭐 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고로 다 죽게 되었나요? 아니면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 우리 검찰에서 이제 대북 송금 문제를 조사를 해서 까보니까 뭐 8억 달러다. 근데 김정일이가 자기가 받은 돈은 그래 안 된다. 이 배달 사고가 났는데 이 누구 짓이냐. 해서 김용순도 날라가고 누구도 날라가고 했다는 풍문 비슷한 얘기를 저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그 큰 어떤 그 자금이 전달될 때는 그게 이제 김정일의 이제 통치 자금인데요. 그 전에는 물론 김일성이 통치 자금이지만 그것은 거의 막 그대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자 자체를 노동당 39호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9호실이라는 조직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그 자금원들 현금으로 들어오는 외화 또 그 외화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통치 자금으로 필요한 군수 물자도 물론 필요할 때 사오지만 그 북한 체 특히 이제 김정일의 그 통치 어떤 그 스타일이나 방식 중에 하나가 광폭 정치든 선물 정치든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 간부들을 만족시키려면
그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선물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 선물하려면 그 외화를 통해서 구입을 해와야 되니까 그런 이제 외화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자금을 이제 스위스 은행에도 갖고 있고 또 뭐 마카오라든지 이런 제3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BDA도 DDA, 그런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치자금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은 뭐 거의 뭐 생명줄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신성한 거다. 신성 최고죠. 그거 건드렸다간 뭐 그거 가지고 북한이 뭐 전쟁 불사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랬었죠. 지난번에 DDA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아직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김정일이 이제 그 김정은에게 유서를 이제 김병희를 통해서 남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도 역시 그 자금, 그 통장을 김정은에게 넘겨주라. 그 이제 통장 관리하는 뭐 부서, 그다음에 이 통장 이것을 이제 넘겨주고 통치에는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비자금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 비자금을 결국은 이제 대남 사업을 하면서 그 비자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전달되는 건 확실히 했을 거고 그 과정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무슨 뭐 어떤 그 혜택을 좀 받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보고되지 않았을 때 그 개인적으로 받은 것을 근데 우리 기업들도 이제 그렇고 북한 사업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돈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돈을 주는데도 꼭 2배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위로 상당하는 거고. 그 저도 북한에 가서 볼 때 이 인민병원에다 우리 이제 민간단체에서 앰뷸런스를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주는데 2대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갔더니 그 병원에 앰뷸런스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군부대에다 줬다는 거. 그 군부대에다 주면서 자기네들은 또 필요한 또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받으니까 그래서 2개를 달라고. 물물교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산가족 상봉할 때 처음에 그 외화를 우리가 줄 때 제한이 없었을 때는 또 주면서 2개를 100불짜리 지폐면 2개를 줘.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항상 선물을 주거나 그럴 때는 본인이 갖는 거 그다음에 그 관련된 사람들도 나눠줘야 되는 부분.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저는 뭐 평양에는 한 네 번 갔었고요. 금강산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NGO 단체들이나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는 팀에 이제 속해가지고 가서 그 병원에도 가보고 뭐 타가소도 가보고 뭐 관광 지역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지원 문자가 전달이 됐는가 그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제 북한 실상이라든지 또는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뭐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죠. 저는 북한에 가본 거라고는 금강산에 잠깐. 네.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갔습니다. 평양도 좀 여러 지역을 가보고, 아주 가장 좋았을 때가, 그때가 아마 2003년인가 그랬을 텐데, 우리 관광단이 처음으로 평양에 바로 가는 관광. 금강산이나 계산 말고, 직항기로 평양에 가서, 거기서 들어가면 이제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삼지연으로 삼지연에서 가면 거기도 한번 제가 첫 번째 시범 관광단으로 해서 한번 가봤는데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그때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남한에 이렇게 좀 개방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100명씩 해갖고 총 10번을 가기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5번, 그러니까 500명 가고 나서 중단해버려. 이유가 없이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방의 파급이 너무나 심하게 오니까. 왜냐면 그 관광객들은 100명씩 가가지고 평양을 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하철 관광이 이제 물론 있죠. 그러면 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평양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뭐 하다못해 제지는 물론 하지만 뭐 말을 걸면 뭐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평양 사람 바로 노출이 됩니다. 바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지하철에서 나오면 거기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일반 사람들도 있고 그럼 보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뭐 사진 찍고 그럼 자기네들도 이렇게 좀 쳐다보고.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그게 충격이었던 게 그전에는 그렇게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제 뭐 일본 관광객이나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중국 관광객이 많지는 않았는데 한국 남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북한 사람이 생각을 못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입소문이 나오니까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100명씩 온다. 이건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늘 이게 우리 남쪽에 우리 사회 내에 북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하는데 뭔가 굉장한 어떤 부패라 그럴까 독소를 끼친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친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또는 뭐 물론 종북은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은 친북이라고 얘기할 때 또는 뭐 소위 한때 유행했던 내재적 접근이다. 뭐 북한 입장에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고방식이 일종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게 우리 쪽에 남긴 아주 좋지 않은 독소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 햇볕 정책을 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햇볕 정책은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또는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데에 적합한 정책이다. 아, 중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우리 햇볕 정책은 물론 이제 광양 정책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햇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는데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그게 햇볕 정책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에게 뭐 성공 후도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일종의 그 가장 우호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엄청난 그런 그 격차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엄청난 격차가 있고 그러면서 인접한 그런 국가들 간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저는 햇볕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뭐 1년에 식량 50만 톤을 줘도 그것이 뭐 나중에 아무런 그 대가가 없더라도 괜찮은. 그러나 그것이 뭐 5년, 10년이 지나면 뭐 신뢰가 생기고 뭐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이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고 있고 또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라고 하는 이 주변 강대국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건 없이 준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이런 그 전제 조건은 매우 불합리한. 그래서 악용할 소지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북한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선샤인 그 폴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정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강압 정책을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정책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다. 미국 같으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도발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근과 채찍을 쓸 수 있다. 공격하려면 공격할 수도 있고 말 잘 들으면 또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듣는다고 했을 때 그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은 없다. 북한이 물론 우리에게 도발하면 우리는 뭐 지금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이제 그 정책을 정립을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대응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일방적으로 북한을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선샤인 그 폴러시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 교훈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다음번 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정책을 펼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김정일의 유언을 따라야 되고 또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만들어놓은 교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한다고 해도 그 변화의 폭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면 그 지도자가 또는 그 체제가 정말 그야말로 작심을 하고 이제 그 선대는 선대에게 나고 우리는 새 시대를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 그 결별을 선언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근데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물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스탠스는 있어야 되지만 뭐 베나인 네글리전스 같은 꼭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레버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뭔가를 한다면 그저 일방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 외에는 사실 뭐 북한이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럼 우리가 뭐 그저 자유로운 방관이라고 할까? 너 하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예. 하는 그런 소위 그 베나인 네글리전스의 예. 그런 어떤 차라리 입장이 유효한 거 아닌가요?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 그런 정책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는 그것이 한계라고 보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뭐 전략적 인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비나인 네글렉트 이거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하게 되면 또 교류하고 또 안 되면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공격할 벌을 주고 할 수 있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첫째로 북한이라는 그 상대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왜냐면 국내에서 그걸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손해를 보는 그런 그 어떤 그 손해라는 게 국내 정치적 손해입니다. 예, 그렇죠. 넌 뭐 했느냐? 뭐 대북 정책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정권을 평가하는데 여러 항목 중에 한 항목인데 되죠. 그건 되죠.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압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있다. 이제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일단은 중국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측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뭐 탈북자들이 계속 이제 우리 남한 사회에 들어옵니다만은 이 탈북자들 문제도 역시 남북 관계와 연동돼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일부 그 단체들은 북한에 계속해서 이제 전단도 보내고 또 탈북자들은 뭐 북한에 송금도 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정부나 우리 사회가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놔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이 하나의 그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많고 지금 뭐 돈 버는 얘기하시는데 돈을 북한에 송금할 수는 있습니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대학원에서 그 탈북 학생이 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마다 이제 어떤 경로로 보내나요? 주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소위 이제 그 브로커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그 전달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뭐 화교든지 아니면 뭐 보따리상이든 왔다 갔다 왕복하는 사람들이 그럼 가면 돈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불을 보낸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가가지고 500불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송금 완료. 받았느냐? 뭐 그럼 바로 이제 송금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것도 받는 사람이 또 자기 동네 뭐 이장인지 말하자면 그런데 또 조금씩 뭘 해야 된다고. 뭐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때는 뭐 저도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우리 탈북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어떤 지역에는 탈북자가 남쪽에 가서 정착을 해서 그쪽 북쪽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하는 것을 환영한다.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좀 그래도 모두도 뭐 돈이 떡고물이 좀 떨어진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그 전달하는 사람들의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뭐 위험 부담이 심할 때는 한 30%까지도 이 수수료를 뭐 충분히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들어갈 때마다 관련 코스마다 다 이렇게 메모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특파원을 91년에서 3년까지 했습니다. 아주 그냥 격변기. 정말 격변기, 뭐 탱크 올라가고 대포 쏘고 가도 바로 그런 때인데, 그때 북한에서 2명이 특파원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그때 30대고, 그때 북한에서 나온 그 두 기자는 굉장히 시니어들이었어요. 국장 다 지내고 뭐.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모스크바의 1급 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시니어들이 나왔는데, 중앙방송이죠. 그거하고 이제 노동신문하고가 나왔는데, 야, 이거 북한 애들도 볼 텐데, 혹시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겠네요. 이 중앙방송에 있는 분은 진짜 기자 출신이고, 노동신문 특파원이라고 와 있는 사람은
보위부 사람이었어요. 신분만 이렇게 위장했어요. 그걸 내가 이 중앙방송 기자에게 들었어요. 쟤는 가짜라. 쟤는 보위부라고. 그런데 그때 이미 제가 이렇게 20달러짜리를 이렇게 해서 김선배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 별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91년이니까 그때 이미 너무 완전 맛이 갔던 거죠. 자, 참, 뭐 공식 뭐 여러 사람인데 가면 모른 척 하고요. 저 자체로 모른 척 해요. 그 이제 프레스센터 그 밑에 맥주 마시고 하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돈 주면 쓱 받고요. 그때 이미 맛이 간 거죠, 그 사회가. 그렇죠. 또 그만큼 이 신뢰를 우리 위원님께서 주셔서 그래요. 그 북한 사람은 그냥 안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뭐 자존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충분히 살려주고 북한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은 그거는 자기네들 체제에 대한 자존심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만나면 이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었어요. 서울에서. 그 이제 뭐 김영삼 뭐 어쩌고 욕을 막 하죠. 그럼 내가 이제 방어를 하고 그래서 막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꽤 그래도 얼굴이 이제 낯이 익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참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사람들이 벤츠 그 옛날 벤츠 깡통 다 돼가는 그런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한에 뭐 여러 이제 경제 관료들이 거기 다니러 오고 인터뷰도 하러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막 들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의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책 중에 한두 장면 혹시 우리들이 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일 위원장의 뭐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은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또 카운터 파트인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역시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정상회담이 갖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굳이 정상회담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회담이라든지 이런 협력 사업들이 추진된 걸 보면 아마 김정은 시대에는 그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김정일이 말하면 뭔가 결정은 된다. 결정하는 게 아주 그냥 포괄적이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박재규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죠.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열차로 밤 10시에 또 이제 김영순 비서가 그때는 또 서포트를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또 잘 맞아 떨어졌어요. 김영순 비서가 남쪽 상황도 잘 이해하지만 상당히 좀 유연하지 않습니까? 서울도 왔다가 그렇습니다. 유연하고 그 대신에 또 김정일한테는 또 굉장한 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김영순 비서가 그 후에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일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체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되는데 김영순 비서가 아마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저희들이 직접 대변할 기회도 없고 밖에서 이렇게 TV에 비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만 봐도 김영순 비서는 꽤 자유로운 우선 풍기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책에도 아마 공개가 안 됐었던 얘기 같은데 김영순 비서랑 박지규 장관이 같이 김정일을 만나러 한경북도를 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장소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극비였는데 김영순 비서가 남쪽에 와서 얘기하다가 그 장소를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 대통령 만나면서 어디 갔는데 그때 박지규 장관이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더라. 그래서 이거는 북쪽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김영순 비서한테 다시 그건 극비 상황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영순 비서가 그런가 하고 멋쩍어 하는 그 표정을 여기 묘사하는 걸 보면 야 이건 진짜 김영순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구나. 절대 권력자에게 적어도 그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북한 체제는 진짜 뭐 완전히 그 삭막한 체제가 돼버린 거고. 사실 독재라는 게 그야말로 피스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도자가 결정하면 하는 거, 아니면 거죠. 안 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우리처럼 뭐 실무자들이 뭐 어느 그 결정권이 조그만 결정권이 있고 뭐 조그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쌓여가서 무슨 신뢰가 구축되고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 보면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물론 지난 10년 동안의 얘기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떻게 될 사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래서 어렵다는 게 김정은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 지금 미약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성택이 한국을 왔다 가고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만 김치냉장고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장성택이 한국에 와서 다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김치냉장고가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그 계속 그걸 지켜보기는 할 수 없이 그냥 그 수행원까지 해서 18대를 그냥 보내줬대요. 가져가서 아마 잘 썼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장성택은 남한 사정을 김영순 비서 못지않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제대로 되나요? 김치냉장고 전기도 많이 들 텐데. 그거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그 받는 사람들이 좀 최고위급 간부니까 그 사람들 또 사는 데가 이 중구역에 또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아마 뭐 전기 사정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김영순 비서가 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런 어떤 그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 자체로만 보면 권한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능력은 발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성택의 그 역할이나 또 장성택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정점에 있는 김정은의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좀 그 어떤 그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이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될지 재개됐을 때 그것이 잘 될 것인지. 지금 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독재의 특성상 어떤 문제를 풀려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거칠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잘못하면 남쪽에서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더군다나 햇볕 정책 당시에는 뭐 돈 문제까지 얽히고 뭐 정몽헌 씨가 뭐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생기고 자살이 맞기는 맞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그때부터 참 늘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 식당에 가서 한두 번 이렇게 보면 자살할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기억도 좀 개인적인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업이고 또 그것이 철저하게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은데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비밀을 지켜서는 안 될 부분인데 비밀로 만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다고 할까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동포니까 하는 부분은 좋으나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항상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그 접근을 해야 된다. 딱 어떻게 보면 교훈집이에요, 사실은. 우리 지금 공개 안 된 얘기라든지 이제 팩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이론을 가지고 푼 것은 아니지만 각 사건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이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북한이라는 체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에는 항상 그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해라. 이 선샤인 폴러시가 갖고 있는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그 마치 중국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해서 허점을 보이고 그 허점이 악용돼서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신뢰를 하지만 검증을 하라. 그것이 하나의 격언이죠, 사실. 검증하지 않고 북한을 대했다가는 항상 뒤통수 맞고 여기도 뭐 그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얘기할 때 이거는 비밀로 지켜야 되고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 고려하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터트렸을 때 곤혹스러움. 사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일반 독자들도 물론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외교 라인이나 통일 라인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꼭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지난번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지금 현 정부 하에서 예. 하다가 이제 북한이 뭐 폭로해버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북한 쪽 주장을 뭐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는 것은 이 책에서 나온 얘기만 제대로 그 협상하는 거나 북한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해했더라면 그런 그 허술함은 좀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주요 VIP를 만났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제가 이제 질문을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이나 이런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하니까 후진타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만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다 안심을 할 텐데 네. 비밀로 하기로 했던 대화였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였어요. 네. 혹시 짐작하셨어요? 저는 뭐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 사실은 후진타오 주석도 여러 차례 만났고 예. 원자보 총리도 만났고 원자보 총리하고도 상당히 그 북한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예.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것은 결국 그 핵심은 후진타오 주석이나 원자보 총리가 김정일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북한 그 대표단이 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개혁 개방해라라는 메시지를 아주 그 강도 높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은 우리 대통령하고 중국 지도부하고는 상당한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또 통중봉국 예. 뭐 이런 말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제가 벌써 한 두세 달은 된 것 같거든요. 예. 한 2, 3개월 전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통미봉남이 아니고 오히려 통중봉국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길래 그때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항상 경계를 해야 되니까 외교 국제관계라고 하는 예. 것이 또 중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은 사실은 뭐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도 상대해야 되고 북한, 러시아 상대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모든 것이 다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중간에. 그러나 중국에서 보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또 다른 채널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북한을 보고 있다. 북한의 어떤 그 모순이라든지 또는 중국이 이미 그 개혁 개방을 거치면서 했던 그 경험이나 그런 그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그 정부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도 얘기하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탈북자 문제, 북한 경제 문제, 북한 지도부 문제, 세습 문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국제 관계라든지 또는 각국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고 또는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를 좀 이해해달라고 중국 쪽에서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중국 움직이는 걸 보면 구체적인 액션에 있어서는 좀 불만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일반 국제적인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그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다시 보시죠. 이 선샤인 리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영종 북한 전문 기자가 쓰셨고 이 책을 들고 우리 유호율 교수님께서 오늘 쭉 북한 문제에 대해서 워낙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유 교수님께서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들고 나오셔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 좀 읽어보고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내용이고 역시 기자들이 쓴 책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